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오늘은 그 13번째 강의로 300년의 혹독한 암흑기, 그 속에서 그리스의 정신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찬란했던 민호화 문명이 국가가 멸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족까지 멸종을 당하는 참혹한 일을 당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즈음에 크레타 섬의 민호화 왕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해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는 소위 지중해 청동기 문명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기원전 1150년경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이후에 300년 넘은 암흑기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다가 300년이 넘는 암흑기에 파묻히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 정신의 뿌리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국가가 멸망했습니다. 이집트만 제외되었습니다. 모든 문자와 기록이 사라지기도 하였고요. 아울러서 그 번창하던 지중해의 해상 교역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고 지중해를 오가는 백길마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급감해서 미노아처럼 멸종되기도 하고 또 아테네처럼 멸종 직전의 사태에 몰리기도 하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암흑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그리스의 여행 중에 우연찮게 어떤 뭐 예감 내지는 어떤 영감 같은 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리스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이었는데요. 여행 안내라는 거 가이드 선생님께서 그 밤중에 한번 우리가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다고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밤중에 깨워서 이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어떤 영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테네의 찬란한 문명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00년의 길고 긴 어둠을 뚫고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이 아테네 문명이 특별한 것이다. 여기에는 무언가 사연과 내막이 있을 것이다. 뭔가 뜻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문헌들을 뒤지고 해서 찾아보아서 제가 확인한 것을 여러분께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철기 문화의 도리아인들이 침입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지중해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었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선 것이 바로 이제 철기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침입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암흑기가 되었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또 한 가지는 소위 바닷사람들이라는 뭐 해적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기 때문에 지중해 문명이 몰락하고 또 300년 암흑기가 되었다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진과 화산 폭발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거는 시기적으로 막 500년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기는 하였습니다만 아무튼 이 세 가지 주장 모두가 암흑기가 300년 이상 지속된 이유는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도리아인 침입설에 대해서는 그리스 지역에는 원래 이오니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반도와 그 앞에 있는 여러 섬들 그리고 멀리 터키의 연안에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도리아인이라는 또 그런 존재들이 이제 그리스 북쪽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이제 스파르타까지 내려오고 옛날 미케네 지역까지 점령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미노아 같은 크레타 섬이죠. 그리고 터키 앞바다에 있는 로도스 섬 여기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여기 그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기원전 1000년경에서 800년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중해 문명이 몰락한 것은 기원전 1150년이니까 150년 이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한 200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밀려왔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건 그 지중해 문명이 몰락하고 나서 그 공백기에 점차 내려왔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지중해 문명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주장되는 것이 이제 소위 바다 사람들이라는 여러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몰려다니면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1177년에는 이 사람들이 대거
먼저 이집트로 몰려가게 되니까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람세스 3세가 이들을 무찌르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다양한 인종들이 연합해서 이집트를 침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것이 지중해 문명의 몰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300년이나 암흑기가 지속된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설사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10년, 20년, 뭐 길어야 30년이면 다시 회복을 해서 문명이 지속되는 것이 역사의 일반적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300년이나 암흑기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무슨 연유가 있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300년의 한발, 가뭄이 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식량이 모자라게 되는 기근이 들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도 바로 아까 있었던 그 이집트에 있는 벽화에 그 새겨진 그림인데요. 이것은 선명치가 않은데 이걸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바로 가축이 끄는 우마차에다가 가재 도구를 싣고 마녀자들까지 동반해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이 사람들이 단순히 약탈을 하기 위한 해적 집단의 무리가 아니라 바로 난민들이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난민이 돼서 떠돌게 된 데에는 바로 이제 한발이나 기근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 주장 역시 이게 300년이 어떻게 해서 이게 지속됐는지에 대한 또 설명은 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에 대한 아주 과학적 증거가 드러났어요. 바로 카니에프스키를 비롯한 몇 명의 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시리아의 기발라라는 지역에 있는 그 점토층에서 꽃가루를 채취해가지고 분석해 보았더니 기원전 1200년에서 800년, 그러니까 이 바로 암흑기하고 일치하는 그 시기에 그 꽃가루가 전부 사막에서만 자라는 식물들의 꽃가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이 지역이 사막화가 되었었다는 얘기고, 그야말로 극심한 한발이 가뭄이 들었다는 그런 명백한 과학적 증거인 것이죠. 이런 연구가 여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키프로스에서 2년 뒤에 다시 연구를 했는데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고요. 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의 랑굿 교수 일행들이 또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해하고 바로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채집해 가지고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의 뭐 세 가지 연구 결과가 일치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 증거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중에 연합에서 해조류의 화석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바로 이 비슷한 시기에 해수면의 온도가 2도 이상 낮아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해수면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결국 수분 증발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뭄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아까 그 한발과 기근설을 뒷받침하는 아주 유력한 과학적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여러 가지 신문에서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등 해서 많은 신문에서 취급이 되고, 물론 뭐 전문 학술지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명한 역사적 증거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텐데요. 또 이런 한발한 증거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바로 요건 이제 점토판 서신인데요. 그 우르테뉴라는 집에서 자기 아마 가장이 어디 멀리 출타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 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1185년경의 서신의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좀 기근이 닥쳤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와라. 좀 늦게 오면 우리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절박한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었죠. 요것만이 아니라 이건 히타이트의 왕이 보낸 접토판 서신인데요. 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온 나라에 지금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아주 절박한 내용을 담은 편지 남아 있더라고요. 이 당시 아주 혹독한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또 분명한 증거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 우리는 300년의 암흑기가 바로 한발과 그에 따른 기근 때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아테네가 속한 아티카 지방은 이것이 100년 이상 더 지속돼서 400년에 달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풍요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 기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잊고 있는데요. 이 기근이라는 것이 정말로 혹독한 것이거든요. 전쟁이나 질병보다도 더 혹독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은 총알만 피하면 됩니다. 근데 기근은 이게 누구도 피하기가 어려워요.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가 남아있는 몇 커트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디아에서 1870년대에 있었던 기근 장면이고, 레바논의 기근 장면인데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참악하고 처참하죠. 정말 눈 뜨고 보기 참 어려울 정도로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소비에트에서 있었고요. 우크라이나는 뭐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하는 곡창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에트에서 집단 농장을 하기 위해서 종자로 쓸 곡식까지 다 뺏어가는 바람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홀로도모르라는 창극이 빚어졌다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도 혹독한 기근 때문에 이렇게 인육을 먹는 그런 그림까지 남아 있다고 그러고요. 베트남에서도 기근이 있었고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요 아일랜드 감자 기근입니다. 현재 아일랜드가 본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만은 남미에서부터 그 감자가 들어온 이후에 감자 생산이 늘어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감자라는 놈이 요게 오랫동안 한 장소에서 심다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역병이 돌아요. 그러면 감자가 아주 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기근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서 당신지 인구가 1,000만 명 조금 넘는 아일랜드 인구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고 300만 명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죠. 그 장면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오른쪽에 보면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삐쩍 마르지 않았네요. 그 이유는 제가 너무 참혹한 말이라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근의 현장인 것이죠.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런데 이 기근은 한 7, 8년 계속됐는데 이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 아티카 지방에 300년 또는 400년간 이어진 암흑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혹독한 가뭄과 기근이 300년 또는 40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뭐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겠죠. 뭐 이렇게 말로 이게 형언이 되겠습니까만 굳이 표현하자면 기아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로 점철된 300년 또는 400년의 그런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이게 1년, 2년 가뭄이 들어도 견뎌내기가 힘드는데 이게 300년 동안 이어진 고통과 공포를 이게 어떻게 이겨냈다는 것인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순교자에 빗대서 한 얘기인데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순교자에게 필요한 것은 꿈의 환상이다. 순교자가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바로 이제 니체라는 철학자인데요. 결국 이 사람들이 300년, 400년의 이런 고통과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이고 전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신화와 전설을 붙들고 이 고통의 기간을 이겨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300년, 400년의 암흑기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 그리스의 신화와 전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 니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니체는 철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니체가 본래부터 철학자가 아니었어요. 본래 니체는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전설을 연구하는 소위 문헌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의 바질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는데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어요. 천재랬다는 얘기죠. 정말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대학에서 첫 번째 강연을 뭐로 하느냐면 호모와 고대 문헌학 이런 제목으로 합니다. 호모가 누굽니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스인들의 정신세계를 잘 표현하는 이런 서사시 문학 작품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요걸 가지고 첫 번째 강연을 하고요. 이 사람이 또 첫 번째 책을 내는데도 아티카요. 이제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가 있는 지방이 바로 아티카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아티카 비극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씁니다. 그야말로 이 니체라는 사람은 이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전설에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 정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니체의 철학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의 정신을 알고 나면 니체 철학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 또 니체 철학을 알고 나면 그리스 정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니체 철학을 머리 아프게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것은 아닙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한 권의 책은 소개하고 싶은데요. 요 아티카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의 해설서를 서울대학교 철학과학부에서 박찬국 교수를 했던데 이 책은 철학책 치고는 정말 읽기가 편해요. 뭐 이 책을 꼭 읽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읽으시면 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의 묘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니코스 카잔자키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우리 크레타 민화 문명을 얘기를 했었죠. 그 크레타 공항에 딱 도착해서 공항 간판을 딱 보면 니코스 카잔자키스 국제공항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타에서는 이 카잔자키스가 아주 영웅적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혹자들 중에는 이 카잔자키스가 뭐 톨스토이나 또는 도스토예프스키보다도 더 뛰어난 문학가였다. 이렇게 아주 극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노벨상 후보로서 10번 추대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 3번은 이제 본선에 갔다가 결국 떨어지는데 마지막은 까뮤하고 마지막 결선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까뮤가 이 카잔자키스라는 나보다도 10배, 100배는 더 노벨상을 탈 사람인데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는데 이런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지요. 바로 그것은 영화로 만든 장면인데 바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이제 영화에서 이제 안소니 킨이 아주 명연기를 해서 아주 대공전에 히트를 했던 그런 영화이지요. 그때 이 춤을 추는 게 이제 조르바 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음악이 또 유명하죠. 밀키스 테오트라키스인가요? 그 사람이 작곡한 음악인데 참 멋있습니다. 그 음악을 어떤 이 악사가 이렇게 연주하고 있어서 저도 그에 맞춰서 이제 조르바 댄스로 흉내낸다고 했는데 뭔가 좀 어색하지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그냥 소개해드렸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알아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정신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이 조르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만 이 카잔자키스라는 사람은 이게 호모 아까 이제 니체도 첫 번째 강의를 이 호모 가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여기 아주 심취를 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쇼펜하우어 또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유명한 이 사람 내한테 탐닉을 했었고 이 두 사람 다 이게 소위 카잔자키스 그렇고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불교 문화에 아주 심취해 있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고요. 특히 이제 니체 철학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니체 철학을 따라가지는 못했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정신을 포함해서 바로 이제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을 써놓았기 때문에 요거를 알아보면 이 그리스인들이 정신 세계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 이제 2명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 있는 사람이 바로 작가인 카잔자키스 본인을 이제 나라고 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상대 역이 바로 이제 조르바인데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예를 들면 크레타인 조르바가 아닙니다. 그리스인이라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인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 카잔자키스라는 사람은 본래 작가였어요. 그런데 인생 경험을 쌓기 위해서 광산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칼탄 광산을 인수해가지고 크레타 섬으로 가기 위해서 그 아테네 앞에 있는 피리오스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다가 돌풍 때문에 배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 카페에 들렸다가 바로 이 떠돌이 광산 기술자라고 하는 이 사람 우연찮게 만나서 그야말로 아주 단짝 짝꿍을 이룹니다. 아주 명콤비를 이룹니다. 정반대의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특히 이제 카잔자키스라는 사람은 합리적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지식인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조르바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뭐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그런 자유인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뭐 혹평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인생이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킬 거는 다 지키고 그러는 훌륭한 또 면도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하여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표현하자면 나로 표현되는 카잔자키스는 아폴론적인 어떤 소위 절제와 중용을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이 하나 있는데 말도 못 꺼내요. 굉장히 절제하고 뭐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뭐 사랑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반면에 이 조르바라는 사람은 뭐 거리끼는 게 없어요. 특히 이 사람은 아주 과부라면 사죽을 못 씁니다. 자기 말로는 자기를 거쳐간 여자가 1000명이 넘는데요. 그야말로 바람둥이였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니에요. 끔찍하게 여성들을 존중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이 사람은 뭐 여성을 울리거나 뭐 여성을 뭐 이렇게 배반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 많은 여자를 상대를 하면서도 모두에게 여성들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참 희한하죠. 뭐 소설이니까 그렇기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이제 두 인물이었던 것인데요. 저는 굳이 그래서 이 카잔자키스라는 사람은 전 쇼펜하우어적인 인물이다. 쇼펜하우어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저 염세주의 철학가죠. 인생을 고통이라고 보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로병사의 고통,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이제 고통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우리의 욕망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 욕망을 드러내야 된다. 욕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 카잔자키스의 무덤의 맨 앞줄에 거기에 있었죠.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표시이겠죠.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반면에 요 조르바라는 사람은 또 니체적 의지적 사람이에요. 의지를 중요시하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니체 철학이 바로 핵심이 그 의지에 있거든요. 예, 그런 두 사람이다.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거대 그리스의 정신 세계는 그렇게 니체적 인간과 쇼펜하우어적 인간이 융합된 그런 속에서 인류 문명의 뿌리를 만들고 지구 문명의 원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 창조에는 이렇게 쇼펜하우어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이성도 필요하지만 니체적 인간의 의지 이것도 필요하다는 건데요. 뭐 이건 이제 니체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요거를 또 그리스의 두 명의 신을 통해서도 똑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요 아폴로 신인데요. 태양의 신이죠. 요거는 바로 이제 포도주의 신인데 이것도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두 신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것은 요정들의 시중을 받는 아폴론인 거죠. 이 아폴론 신은 신 중에서도 금서주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신이었죠. 또 요거 뭐죠? 우주선입니다. 우주선 중에서도 아폴로 우주선입니다. 이 나사에서 왜 이 우주선에다가 아폴로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아폴로는 바로 합리적 이성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리적 이성이 뭡니까? 과학을 발전시키잖아요. 그 발전된 과학 문명의 정수가 바로 이 달까지 태워서 보낸 우주선. 과학 문명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에서 이 우주선에다가 아폴로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델 사원의 모습인데요. 그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이제 폐허로 남아 있지요. 그런데 옛날 이 화려하던 시절에는 그 내부의 그림을 누가 상상으로 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무녀가 아폴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폴로 신이 사람들한테 점을 쳐주는 계시를 내렸다는 거니까 아폴로 신이 이 그리스 세계에 엄청난 정신적 영향력을 미쳤다는 그런 증표가 되기도 하겠죠. 바로 아폴로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폴로가 거대한 밤 파이톤이라고 그러죠. 그걸 죽이는 모습인데 이 뱀이 뭡니까? 파충류, 바로 포유류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폴로라는 신은 우리의 적을 물리쳐준 그런 고마운 신이다. 그런 존재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델로스 섬이 바로 아폴론이 탄생한 곳입니다. 거기에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사라지고 기둥 두 개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이거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그 앞에 이렇게 사자상이 쭉 늘어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자상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권위의 상징인 거죠. 바로 아폴론이라는 신은 이렇게 권위를 상징하는 신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델피 사원에 가면 그 길 밑에 쭉 걸어 내려가면 그 밑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신전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을 톨로스라고 그럽니다. 원형의 신전이죠. 그 안에 이게 돌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걸 옴파라스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여기에는 없고 델피 박물관 안에다가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을 찍은 건데요. 여기 이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우주의 배꼽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 하면 제우스 신이 새 두 마리를 양쪽으로 날려보냈더니 가운데 와서 딱 만났는데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돌로스를 짓고 거기에다가 이 옴파라스라는 조각을 만들어서 여기가 바로 우주의 배꼽이다. 그러니까 아폴론 신전이 바로 여기 우주의 배꼽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폴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인데요. 반면에 이 디오니소스 신은 출생 배경부터 전혀 달라요. 포도주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신과 신이 결혼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이 테비어의 공주하고 바람을 펴서 난 일종의 사생아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제우스 신이 유명한 바람둥이잖아요. 신들하고도 바람을 피지만 인간들하고도 눈에 띄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람을 피우는. 그런데 이제 공주가 임신까지 하게 되는데 그걸 또 아내인 헤라가 눈치를 챕니다. 어떻게든지 헤라는 복수를 하는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헤라가 이제 끼를 냅니다. 너 조심해. 요새 제우스라고 거짓말하고 여자들 농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 그 제우스라는 증거 있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제우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거 말이야. 제우스는 번개를 가진 단지나 번개치는 신이잖아. 그러니까 번개를 보여달라고 한번 해봐. 그래서 번개를 보여주면 제우스가 맞는 거고 아니면 그거 가짜야. 그래서 이 셀레메 공주 제우스한테 이제 보여달라고 막 이제 떼를 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우스가 번개를 보여줍니다.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에 거기에 그만 감전돼 가지고 세멜레 공주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제우스 신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태아를 꺼내서 자기의 허벅다리에다가 일종의 이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신화니까 뭐 나보다 그렇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개월 후에 지우스 신의 허벅다리에서 디오니소스가 탄생을 하게 되죠.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탄생부터 이렇게 파란만장을 겪고 태어나게 되는데 또 이게 라가 이걸 알면 이거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우스 디오니소스의 이모인 니사한테 맡기는 장면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신화에는 현자 셀레누스한테 이 육아를 맡겼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 디오니소스는 고난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까 그 아폴론이 그야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신이었다면 디오니소스는 그야말로 흙수저도 없이 태어난, 나중에는 이게 신의 반열로 올라가 가지고 두 신의 한 사람으로 승격은 하기는 합니다만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끔찍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헤라가 찾아내 가지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 깊은 니사산이라는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자로 변장을 하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모도 죽고 또 자기가 여자인 줄 알고 사랑하는 남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남자도 또 죽습니다. 그런 걸 목격을 하고 또 본인도 어떤 신화에 의하면 배가 고파서 다른 신이 기르는 황소를 잡아먹었다가 그 신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져 죽습니다. 근데 그걸 제우스 신이 다시 살려냈다는, 부활을 시켰다는 신화도 또 있습니다. 아무튼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이곳 니사산이라는 깊은 산골짜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당시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이 어떤 상태라고 그러죠. 바로 기아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300년, 400년의 길고 긴 세월을 버텨낸 사람들 아닙니까? 디오니소스의 어린 시절이 겪었던 고난과 이 아테네 또는 그리스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공포가 동병상린으로 연결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디오니소스가 포도주를 발견해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또 이렇게 성대한 축제를 해서 이 축제 속에서 생명력의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살아남도록 만들어줬다. 근데 바로 이 축제 때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에서부터 아테네, 즉 아티카의 비극이 탄생했다고 그러는데 이 아테네의 비극이라는 존재는 사실 서양 문명에서는 뭐 셰익스피어의 비극보다도 높이 평가될 정도로 또 아테네 문명을 창조한 본류 중에서 본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비극이 탄생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테네에다가는 디오니소스 신의 이름을 딴 디오니소스 극장을 만들어서 뭐 연중무휴로 비극을 공연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아테네 문명을 발전시키는 모태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300년의 암흑기, 이 암흑기의 고난과 고통, 이것이 바로 생명력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공포가 강한 생명력을 잉태한다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이제 생명의지다, 생명력의 의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증거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연꽃씨인데 이게 1200년 전 거라고 합니다. 1200년 전의 연꽃 씨앗을 지금 심으면 이게 싹이 틀까요? 안 틀까요? 뭐 싹이 안 틀 것 같으면 제가 이 얘기 안 했겠죠. 싹이 틉니다. 싹이 트가지고 이렇게 예쁜 연꽃을 피어냅니다. 이것이 생명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200년이 된 씨앗에서 씨앗이 싹이 터서 그 꽃을 피우는 것. 이건 생명력의 어떤 의지라고 밖에는 다른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즉 감성과 이성이라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아폴론적 인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 의해서 사물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한테는 바로 이런 마음,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중요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생명력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건요 니체에서부터 제가 빌어온 표현입니다만 그것은 두 가지로 저는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생존 의지고 하나는 생식 의지입니다. 생존 의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겠다는 의지이죠. 생식 의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손들을 많이 퍼뜨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한테는 이런 의지가 있죠. 여러분들한테도 있죠. 그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이런 의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생명력을 확장시키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는 뭐 본능도 되고 본성도 되고 욕구도 되고 욕망도 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표출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디오니소스적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조르바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아폴론적 인간과 디오니소스적 인간, 이 둘이 그리스 사람들의 속에서 이게 잘 융합돼 가지고 바로 그리스의 찬란한 문명, 지구 문명의 뿌리, 인류 문명의 원조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테네는 그 정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2000년 넘는 예세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 가졌던 본론적 인간과 디오니소스적 인간을 잘 융합시킨 인간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건 우리 한민족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학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지금은 우선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아폴론적 인간과 디오니소스적 인간 두 정신을 잘 융합해서 어떻게 그리스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이루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의 정신이 싹트게 되는데요. 그 하나가 마하르테, 즉 탁월함을 추구하는 정신을 말하죠. 또 하나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정신, 공공선의 정신이고요. 하나는 신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 정신. 이 세 가지가 이제 찬란한 아테네 문명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인데요. 물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다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아테네에서 이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아테네가 100년 이상 더 혹독한 고통을 겪기 때문이죠. 바로 고통이 생명력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아레테 정신에 대해서 아테네는 왜 경쟁적 사회가 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